사회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자, 껍데기는 가라 25회 2부입니다. 네, 네. 마지막 방송이죠. 마지막.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방송 오늘의 주제는 뭐죠? 자살. 자살. 드디어. 네. 출간 언제 그래도 되죠? 다르고 하네요. 네. 출간은 곧 될 겁니다. 그래요. 네, 1차 교정지를 보냈으니까. 1년 내내 쪼아가지고 공이 나오는. 크시죠, 네 대표님께서. 아니 그런 자극이 있어서 이렇게 그것도 있어요. 탈고를 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대표님이 계속 괴롭혀서 네. 좀 빨리 끝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껍데기는 가라 마지막 방송의 주제는 자살입니다. 네. 책은 아직 안 나왔는데 목차를 토대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거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어가지고.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쪼아서 쓰게 됐다. 아니 처음에 쓰기로 한 건 출판사에서 제안한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군데 출판사가 아니라 몇 군데 제안을 했을 정도로. 이 자살이란 주제로. 네. 왜냐하면 통계나 여러모로 봤을 때 한국 사회 자살이라는 문제가 네. 워낙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이 문제를 좀 써야 되겠다. 근데 기존에는 대략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게 심리학적 설명이 있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사회학적 차원이나 아니면 그냥 자살 이론 차원에서만 있었지 인간 심리의 기초에서 논의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쓰자고 출판사에서 제안한 거죠. 자살 이론이 있어요 또? 유명한 그 디르켕의 자살 이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디르켕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밀 네. 디르켕. 디르켕이라 그래야 돼. 캠이라 그래야 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깽하죠. 프랑스 말하는 네. 그 말이라서 디르켕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 전까지 서구 사회에서 자살은 대체로 나쁜 거다 막 이렇게 몰아붙였었거든요. 개인적 문제다. 근데 이 디르켕이 이건 사회 문제다. 네, 이런 식으로 중요하네요. 얘기를 했었죠. 네. 이 사회학자니까 사회적 원인이 있고 사회 문제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이론이 아노미 이론 있죠. 그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사회가 급변하면서 사람들이 공동체가 제공해 주던 가치관, 인생 규범 뭐 이런 것들을 상실했을 때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그게 자살로 이어진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디르켕처럼 치밀하게 그래도 논리적으로 자살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이론이고 지금도 상당 부분은 맞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자살 연구에서. 뭐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군데 출판사에서 제의가 있었을 만큼 우리나라 자살률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요. 지금 사람들은 왜 자살할까?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자살 생각해 보셨던 분들도 있고 뭐 주변에서 가깝게 느껴보신 분들도 있고 하시겠지만 사람은 왜 자살할까? 이런 질문들 좀 가끔 가져보셨을 텐데요. 선생님 목차를 좀 살펴봤더니 인간은 왜 자살하는가? 이런 목차 이렇게 보면 인간이니까 자살한다. 이런 멘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인간만 자살한다는 소식. 생물 중에 그렇죠. 생물 중에서 인간만 자살한다는 거죠. 네. 동물도 자살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 근데 그 애완견들, 애완 동물들 예, 차에 뭐 그냥 차에 뛰어든다는 거야. 왜요? 사랑을 안 줘서. 주인이 의외로 사랑을 안 와서. 주면? 자, 이제 이런 건데요. 자연계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는 네. 자살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는 동물들이 간혹 있어요. 뭐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 걸리면 죽는다든가 스스로 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인간의 자살과 똑같은 것이냐 하는 건 의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살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존재의 목숨을 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간은 자기 의식이 있잖아요. 나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게 이제 자살이고 동물은 자기 의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죠. 무리 의식만 있어요. 무리 의식. 그러니까 벌이 이제 나는 톰이야, 뭐 이제 나는 철수야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얘들은 그냥 무리를 이어서 우리 이렇게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꿀벌 중에서 뭐 1벌이 죽으면 딴 벌이 이걸 대체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리 보존 본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게 자살이 아니고 얘들은 나라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물 무리, 무리살.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생존 본능. 오히려 생존, 걔네들은 생존 본능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벌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다 만약에 할 때 나는 철수인데 내가 철수라는 내가 우리 집단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야.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해서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자살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물계에서의 자살은 그런 극소수의 예가 있더라도 거의 관찰하기 힘들어요. 그러겠네요. 네, 많지 않아요. 애완견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애완견 얘기도 이제 해야 되는데 말이나 이제 개가 주인이 죽으면 따라 죽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항상 역사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동물들이 순수한 자연계의 동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계에 들어와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람 손을 탄 거네. 그렇죠. 사람 손을 타서 사회성이 개발된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원숭이보다 사회성이 더 우수하거든요. 지능 지수는 침팬지가 높아요. 월등히. 근데 사회성은 개가 훨씬 우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팬지를 안 키워요. 애완용으로 타잔만 키운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타잔도 맨날 싸우잖아요. 침팬지랑. 왜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근데 개는 사회성이 우수해요. 왜냐 인류랑 살아온 게 벌써 엄청난 기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말 이런 개 이런 동물들은 그래서 이 동물들은 사회성이 있고 나름 사회적 감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살과 유사한.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보편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주인의 주장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뭐 밥을 안 줘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 그 동물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 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설사 인정하더라도 이 동물들은 사회화된 동물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고. 네. 이렇게 근데 인간의 자살은 목적의식적 자살이죠. 인간만이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의 목적의식적 자살이죠. 본능에 따른 자살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죠. 주권방송이 미랄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우리밀 라면을 판매합니다. 수입산 밀이 아닌 완전 토종 호밀과 안진뱅이 밀로 만든 건강한 우리밀 라면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어르신들께도 안심하고 요리해줄 수 있는 착한 라면입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셔서 착한 장터 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여러가지 종류의 라면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하시면 주권방송의 후원이 됩니다. 주권방송의 청자 여러분들께 안심하고 보내드립니다. 자살에 또 심리학적 공식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네요. 심리학적 공식. 이제 이거는 그냥 자살을 좀 정리해서 네.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데요. 기존의 이제 자살 이론가들 중에서 일종의 자살 공식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혹. 근데 그걸 이제 빗대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설명을 하려고 이제 한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가 욕구 좌절 단계입니다. 이게 정신장애도 그렇고 인간의 심적 고통도 그렇고 결국 자살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거 다 욕구 좌절이 시작되거든요. 욕구 좌절. 일부 자살 이론가는 이걸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이렇게 설명하는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네요. 왜냐하면 좀 기대라는 어렵지. 것은 네. 욕구거든요. 내 욕구에 의해서 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나는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거지예요. 그럼 이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욕구 좌절이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구의 좌절. 뿌리로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취하려고 했던 게 있겠죠. 남들한테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거를 좀 벗어나려고 했다든가 하는 이런 욕구가 좌절되는 거죠. 그래서 욕구가 좌절되면 고통이 시작되는데 이 욕구 좌절이 자살의 출발점이다. 첫 단계. 근데 어떤 욕구가 좌절될 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 자, 어떤 걸 것 같아요? 어떤 욕구가 좌절되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렇습니다.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좀 했는데 일부러 네. 이런 사람 인용하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영어 이름 어디 두고. 그리고 또 내가 얘기하면 안 믿어도 유명한 학자가 이랬다 그러면 또 좀 믿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은 병폐지만 은혜를 이용했구만요. 어쩔 수 없이. 이거 뭐 틀린 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좀 썼는데 네. 메슬로 이론을 보면 맨 밑에 이제 그 안전의 욕구 이런 게 있는데 세이프티 욕구였는데 이거 빼고 저는 이거를 그냥 사회적 욕구로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이거 생물학적 욕구로 치자 이렇게 전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네. 오히려 그 위로부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랑과 소속감 욕구가 있고요. 네. 그 위에는 자기 존중 욕구가 있고 셀프 이스팀. 그 위로는 자아 실현 욕구가 있어요. 유명한 이게 매슬로 욕구 이론이죠. 위계 이론. 근데 가장 기초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출발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게 초보적인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충족돼야 될 욕구. 요게 충족되면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 욕구가 나오고 이게 또 충족되면 자아 실현 욕구도 갈고 뭐 이 밑에 게 이제 하나가 충족돼야 올라갈 수 있다 꼭 이건 아니지만 네. 그만큼 밑에 있는 게 베이스가 된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욕구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인간한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 기초 이게 기본.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자살이면 제일 높은 욕구일 것 같았는데 가장 높은 욕구가 좌절되면 그래도 견디고 참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가장 기초적인 게 좌절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네요, 오히려. 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이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네, 사랑의 욕구를 매슬로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라고도 네.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랑의 욕구가 왜 생기냐 하면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존재에게 관계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관계가 없으면 사회적 존재가 아니니까. 근데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이 주고 가야 오고 가야 관계가 맺어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폭넓은. 네, 폭넓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물론 사랑 없이도 관계는 가능한데 그거는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네. 병적인 관계죠.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 맺어진단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면 당연히 사랑의 욕구가 제일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사랑의 욕구가 좌절이 된다면 이 사람은 관계로부터 배제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관계가 파탄되고 있다고 봐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고통이 극심하겠죠. 이게 안 되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살을 실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존중 욕구도 또 중요하죠. 네. 자기 존중 욕구는 이제 사회적 평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계속 무시당해요. 바보 취급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럼 자기 존중을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그렇지 뭐.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날 받아들여 주질 않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기 존중 욕구도 충족이 안 되면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죠. 뭐 등등 이제 올라가면서 자아 실현까지 갈 필요 없이 두 가지만 놓고 네. 봐도 자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일단 사랑의 욕구 좌절, 그다음에 자기 존중 욕구의 좌절이라고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욕구 좌절 단계입니다. 욕구 좌절이 결국 사랑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인간은 2단계로 넘어가죠. 2단계가 뭐냐면 이 고통을 느끼는 단계, 심하게.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느끼면 그 원인을 해석하거든요. 네. 왜 그렇잖아요. 그랬지? 뭐가 잘못된 거지? 손 비면 이거 언제 비었지? 막 생각해보지 않아요? 그쵸. 언제 다친 거지? 언제 다쳤지 이거? 뭐 배가 아프면 어저께 내가 뭘 잘못 먹었지?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 고통을 그래야 줄일 수 있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적 고통이 계속 와요. 현실에서 계속 욕구 좌절이 오면 고통이 생기니까 이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해석이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사람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한 5년간. 고통스러워요, 너무. 그것 때문에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실업자라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무시당하고 친척들한테 명절에 가면 너 아직도 취직 못했니? 이러고 또 주변에서 선 보러 나가면 무직자가 무슨 선을 보러 와요? 막 이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욕구 좌절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네. 고통이 심하겠죠. 그러면 이 고통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1번 해석. 내 고통은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최순실과 박근혜 일당 같은 놈들이 한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사회 탓이야. 그럼 이 청년은 뭘 할까요? 데모를 하죠. 데모하죠. 촛불항쟁에 나서겠죠. 오히려 더 이러면 자살 안 해요. 자발성이 더 높아지고. 이러면 자살 안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가지고선 열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이 믿고 화가 나고 아무나 막 죽이고 싶고 이러면 뭘 할까요? 범죄자가 되죠. 그죠? 네. 범죄자가 되는 거죠. 분노가 그쪽으로 가니까. 근데 자살은 이제 이것도 아니에요. 나를 세 번째는 나를 탓하는 거예요. 내가 병신 같아서 그래. 내가 거지 같아서 그래. 뭐 내가 너무 못나서 그래. 이건 내 잘못이야. 나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단계. 이게 이제 고통과 해석인데 해석이 이제 편향화되는 거죠. 자기 쪽으로. 자, 고통과 해석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 고통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 탓을 하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초라하게 느끼겠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는 자살 동기가 생기기 시작하죠. 고통이 너무 심하고 오래되면 아 이거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죽음도 그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 해결의 방법으로. 예. 지속되는 고통을 끝장내기 위해서 자살을 고려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자살 동기도 있지만 살고자 하는 동기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어요. 계속 죽는 순간까지 죽을까 말까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고 마지막에 이제 자살을 촉발하고 거의 결정을 짓는 것이 네 번째 단계로 안전장치 해제라는 것인데 자살자가 자살 동기를 갖기 시작하면 구조 신호를 보내거든요. 보통 주변에 암시를 줘요. 네. 약간씩 뭐 글을 쓴다든지 뭐 행동을 전화를 바꾼다든지 한다든지. 맞아요. 문자를 보낸다든지. 페이스북에 글 쓰고. 그렇죠. 뭐 전혀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뭐 암묵적인 이런 분위기는 풍길 수가 있거든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준다.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역시 난 혼자였어. 거의 절대 고독을 느끼는 거죠. 나 완전하게 고립돼 있구나. 마지막 그 사랑 예. 받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좌절되는 느낌. 내가 죽을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도 네. 손을 잡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고독은 대단하죠. 그래서 관계가 완벽하게 파탄됐다는 걸 자각하는 단계. 나한테는 아무도 없다. 난 절대적 고독 상태에 있다. 이걸 자각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끈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쳐서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막는 거거든요. 예. 욕구 좌절이 안 되게 막아야 돼요. 그럼 욕구 좌절이 안 되게 막으려면 결국 사랑의 욕구를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죠. 단계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인 문화적인 그 사회 체제 자체가 예. 그런 공동체를 보장하는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그 고통 인식하는 단계 있잖아요. 인식하는 단계에서 고통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뭐 결론으로 가는 뭐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식화되는 거 있잖아요. 이 네.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 그게 의식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우선 지금 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이 문제를 어디로 풀 것인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한국 사회는 지금 2단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그러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 해석을 일본 놈들 때문이라고 해야 민족해방운동이나 이런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한국도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지금. 2단계, 1단계 시스템 개혁이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일단 해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년들이 처음엔 다 자기 탓을 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헬조선이라고 그런다고. 이제 이 내 탓이 아니다는 쪽으로 약간씩 방향이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바뀐 건 차라리 낫다는 거죠. 자살을 조금 줄이는 데서는. 안녕하십니까, 곽박사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연구소에서 신간을 냈습니다. 가짜 진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보적 자유주의, 헌법 안의 진보, 국민들의 열망과 무관한 잘못된 궤변이 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논리, 궤변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궤변으로부터 진보를 해방하자. 가짜 진보, 알라딘, 교보문고 등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자살 얘기하면은 아마 청취자분들도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텐데요.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 아마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 네. 2014년 2월에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 딸은 만성 질환으로 힘들고, 네, 어머니도 실직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고가 겹쳐지고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서 자살한 사건이 요 송파구 세모녀 사건인데요. 그 이제 자식하고 부모잖아요. 같이 죽을 때의 그 마음이 사실은 헤아릴 수도 없는데 얼마나 막막했을까, 얼마나 그랬으면 죽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요 마지막 순간에도 공과금 남기면서 세금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이제 내가 오늘 없어지는데 세상에. 근데 이렇게까지도 남긴 이분들의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더 가슴 아파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책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왜 자살하는지도 모르고 자살을 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내가 그 죄송하다는 멘트를 남겼잖아요. 70 공과금 밀리고 집세 밀려서 죄송하다. 대부분이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살하는 이유를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한다는 거. 그렇죠. 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네.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뭐 사업이 망해서 등등으로 자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돈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한국 사람들 자살 이유 중에. 근데 진짜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인간을 자살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인데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파산을 했다. 파산을 하고 집에 오니까 마누라가 뭐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지. 뭐 힘내자. 우리 나가서 해야지. 한번 장사라도 해볼까? 나도 이렇게 할게. 얘기하고 애들은 아빠가 뭐 괜찮아요. 우리 알바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도 전화해서 야 내가 큰 돈은 없지만 술은 항상 사줄 수 있어. 힘내. 이러면 이 사람 자살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절대로. 왜? 오히려 그 과정에서 뭘 느끼냐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이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힘을 얻어요. 야, 여태까지 내가 이런 귀중한 사람들을 모르고 살아왔네. 힘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오히려 더 있어요. 성숙한 그럼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이 망하고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이혼 서류 딱 들고 왔어요. 자, 이제 넌 능력 상실이잖아 남편으로서. 빨리 사인해. 갈 길 가자. 애들은 집에 안 들어와요. 용돈 안 주니까. 친구들은 전화를 안 받아요. 이 사람은 사업 파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자기 관계가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거. 아, 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구나. 이러면 자살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사랑과 소속감이 있고 좌절 때문에 죽는 거지 파산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그 영화 베테랑 얼마 전에 TV에서 다시 하길래 우리 애들이랑 다시 또 봤는데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그 형사가 계속 그걸 캐니까 비리를 캐니까 그 회사의 상무라는 인간이 그 형사의 마누라를 찾아오잖아요. 전세금이 없는 걸 알고 빚낸 걸 알고 찾아와서 명품 가방에 5만 원짜리를 잔뜩 넣어서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거절하고선 열 받아가지고 남편을 찾아가서 막 화를 내거든요. 너 어떻게 했길래 처신을 했길래 그런 놈들이 나한테 돈을 주고 왔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진짜 쪽팔리는 건 뭐냐 자기가 그 돈을 따발을 봤을 때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이 쪽팔리다. 그러면서 맞아요. 야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최소한 자기 존중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 받아 처먹고 헤헤거린다 그러면 자기 존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쪽팔린다 이게 한마디로 자기 존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중 욕구가 좌절되는 거를 견딜 수 없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송파 세 모녀에 적응을 해보면 어때요?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공감을 내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존중에. 네, 쪽팔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아프네요. 네. 결국 사람은 그냥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존중받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을 또 견딜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답게 살면 돼요.
어떻게 살면 되냐? 생물학적 욕구를 잘 충족시키면서 살면 돼요. 잘 먹고 잘 싸고 종족 번식 잘 하면 돼요,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회적 욕구를 잘 충족시키면서 사는 거거든요. 잘 먹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욕구 충족 잘 시키고 사랑하고 받고 주고받고 살고 자기 존중할 수 있으면서 살고 자아 실현하면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좌절되면 인간은 뭐라고 느껴요? 나는 사람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이 삶을 계속 꾸려나갈 것이냐, 비참하게,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이 고통을 끝낼 것이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일부는 70만 원 주는 거죠. 사람답게 죽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자살이 인간적인 현상이라고까지 책에서 표현을 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인간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자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후의 선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몸부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 송파새 모녀는 그죠. 사람답지 않은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삶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말 수 있는 건 한국인들이 대체로 돈이 없어 자살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래 자살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충족 못 시키고 있고 자기 존중 욕구 충족을 못 시키고 있고 자아 실현 못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지. 뭐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이래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전에 또 한국인은 자살과 먼 민족이었다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거의 의미로 자결이라 했지. 자결했는데 자살은 얹지 않았는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게 언제부터? 일제시대부터입니다. 일제시대 때. 네. 원래 우리 민족은 자살을 굉장히 적게 하는 민족이라서 자료를 봐도 잘 안 나와요. 거의 신세 비관 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자살하면 거의 사대부가 이제 명예를 잃었을 때 또는 여성들이 이제 정절을 손상당했을 때 이제 명예 자살이죠. 일종의 나라를 잃었을 때 뭐 이런 식의 자살은 있었어도 그 명예 자살이라고 그래요. 네, 명예 자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있었어도 뭐 이제 신세 한탄, 비관, 우울, 불안, 고독 이런 거로 자살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일제 시대 때부터 생깁니다, 이게. 그러고 일제 시대 때 생겼다가 해방되고 나서 잠깐 주춤했다가 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다시.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독재 때. 그러니까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 민족이 자살을 원래 많이 하는 민족이 아니었는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자살자가 급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살 얘기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세모녀 사건 얘기 들었더니 네. 확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게 지금 일제 시대 때부터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뭔가 확 짜증이 나면서 막 어디 누구 탓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일제 시대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높을 것 같아요, 자살률이? 지금이 진짜 높은 거죠? 지금이 훨씬 높아요. 그럼 박정희 시대하고 일제 시대는 박정희 시대 높아요? 네, 훨씬 높아요. 다시 말하면 일제 시대가 우리가 정말 처참했던 시절로 기억하지만 고통이란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더하다는 겁니다. 배고프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네.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고통은 지금보다 크다는 거죠. 자살자로 놓고 보면. 통계를 보면요. 네. 1960년대부터 79년대까지의 자살률이 요즘하고 비슷해요. 박정희 때. 그러니까 이때가 박정희 때가? 때 통치 네. 기간 아니에요? 1960부터 79? 그렇죠. 이때가 지금 자살률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1960에서 70년대에는 10만 명당 25명 자살자. 73년 경우엔 27.61명. 요즘하고 거의 같죠? 75년 31.87명 최고입니다. 계속 느네. 네. 네, 점점 늘죠. 이렇게 70년대 박정희 통치 기간 때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계속 높은데 잠깐 떨어질 때가 있어요. 1987년부터 91년 사이. 올림픽 때? 항쟁의 시기에. 6월 항쟁을 거쳐서 민주화 운동이 그렇구나. 대폭발을 했던 시기. 그러니까 6월 항쟁과 민주화 운동의 폭발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해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주죠. 사회적인. 이거는 네.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독재, 군부 독재가 원인이었구나.
이래서 이제 자살률이 확 줄죠. 확은 아니지만 많이 줄어요. 88년 같은 경우에 18.59까지 떨어져요. 오,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민주화 항쟁이 퇴조하면서 자살률이 급증하면서 2014년 같은 경우는 27.3명까지 다시 올라갔죠. 요즘에는 이제 평균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게 결국 박정희 이후에 이어진 한국의 독재 체제, 해방 이후에 이 소위 제가 자꾸 얘기하는 파쇼 체제 내지는 분단 체제가 정말 암흑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예, 특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전 역사를 봤을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시기를 살아온 적이 없었어요. 자살자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뭐 어쩌고저쩌고 욕해도 조선시대까지 자살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 일제시대 때 돼야 이제 생겼고 네. 일제시대 때는 그래도 양호했고 해방 이후에 이제 혼란하고 전쟁하고 막 이럴 때는 오히려 없다가 막상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켜서 독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살자가 폭증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결국 분단 체제 한국에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게 책에서 보면 이제 한국형 자살 요거하고 좀 연관이 있나 봐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이 책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하면 이미 확실하게 정평이 나 있는 이론인데 동양인 서양인이 심리가 다르다. 서양인은 개인주의 심리가 기본적으로 우세하고 동양인은 집단주의 심리가 우세하다. 이건 뭐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플러스하면 동양인 중에서도 한국인이 최고로 집단주의 심리가 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같이 산 지가 5,000년이 되는데 네. 이 땅에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공동체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옥 구조가 한국은 개방형이에요. 초가집이 어때요?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다 뚫려 있죠. 다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담도 낮고. 담도 낮고 뚫려 있죠. 중국은 집이 어떨 것 같아요? 방어형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마당이 있고요.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밖에서 외적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폐쇄형이 폐쇄형.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스스로 얘기해요. 자기네 나라 전쟁이 많고 외적 그 도적놈들 많고 그래서 지키려고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 집을 지었다. 한국은 그럼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없다. 거죠. 네. 누가 전쟁에 와서 만날 죽이고 도둑놈 오고 그런 게 없으니까 열어놓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맨날 과객이 지나가고 과객이 지나가서 재워주셔 그럼 재워주고.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안정된 공동체, 관계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오래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집단 심리가 세계 최고적으로 발달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결국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나보다는 우리 언어에 이미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집, 우리 아직도 엄마. 자기 혼자 살면서 우리 집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 엄마. 뭐 다 외동딸인데 우리예요. 우리 엄마. 이 우리가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은 나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고 나 너에서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라는 걸 확인하기 시작하면 경계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통 그래요. 그 같이 자취해도 친해지면 너나 없이 막 그 쓰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 내 거 없이. 오늘 이거 입어. 내일 어. 이거 내가 입을게. 그걸 구분하면 막 싫어하죠. 네. 우리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맞아. 우리는 다 그냥 같이 공유하고 같이 칫솔만 나누고. 빼고 다 공유하죠. 네, 맞아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심리라는 거죠. 우리를 찾고 우리를 원하는 거. 그래서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심리에도 이게 남아 있다는 건데 서양 사람들은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내가. 자, 내가 제일 중요하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집단이 중요할까요? 그냥 내가 중요할까요? 뭐 나만 잘 되면 뭐. 그러기 위해서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계약이 필요한 거죠.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따라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계약을 누가 어떻게 잘 꾸려서 개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되려면 우리의 전형은 가족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 내에서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느끼려면 뭘 받지 말아야 돼요? 간섭? 대가? 차별. 차별. 차별받으면 당장 그렇잖아요. 나는 뭐야? 우리를 깨는 가장 나쁜 게 차별이에요. 아버지가 이야기지만, 자식을 네. 차별한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라고 못 느끼죠. 그래서 우리를 중시하는 심리를 가진 한국인들은 제일 중요해서 가는 게 정의와 평등인 거죠.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면 높게 나와요. 외국인 어느 외국인들보다 한국인들이 이 정의와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있어야 우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형제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우리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미운 생각이 안 들지. 그렇죠. 안 드니까. 아니면 나는 너희랑 달라. 네. 벌써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민감하냐 하면 차별받는 거 제일 민감해요. 그렇구나. 무시당하는 거 제일 민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원하는 게 뭐냐? 존중받는 거라는 거죠. 나도 우리의 이론으로 존중받기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존중도 뭐 특출나게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우리 평등하게. 존중. 예. 나도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하나 당당한 이론으로 남들과 차별당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확장된 국가인데 국가적으로 내가 우리라는 걸 느끼려면 다른 사회인들하고 차별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한국인들이 차별당했을 때 제일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들은 차라리 그러려니 할 수 있어도 한국 사람들 못 견뎌요. 차별받는 거.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예, 무시당하는 거 못 견뎌요. 우리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국인 자살의 특징이 그래서 한국에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관계가 파탄되면 자살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자살이 높다는 거죠. 차별과 존중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기에 대한 욕구, 뭐 소속에 대한 욕구 요거하고 연관이 예, 있는 건데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강렬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인들한테 맞는 삶이란 것은 정말 화목한 공동체. 대가정, 화목한 공동체에서 사는 것이 한국에 딱 맞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그러게요. 뭔가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죠. 있어서 예. 그래서 더 덧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네. 그 토양을 다시 잘 읽어야겠네요. 우리 체질에 진짜. 맞는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살 줄여. 한국인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서양 거 다 갖다 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에 맞는 심리에 맞는 걸 만들어야 행복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근데 한국인들의 심리에 맞는 거는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혼밥 이런 게 뭐 유행한다지만 그건 어쩔 네. 수 없이 그러는 거지. 원래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상처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아마 다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민족재단에서 잡지 민족을 창간했다고요? 네, 민족 문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다양한 논문과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채영 교수님, 김태영 소장님, 곽동기 박사, 문경환 기자 이런 분들이 글을 쓰셨는데요. 주로 주권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아닌가요? 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써주셨고 싱가포르 사진 작가 아람판 씨의 북한 사진 화보도 실려 있습니다. 네, 특집 기사로는 미국 대선이군요.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문제. 꼭 사봐야겠는데요. 어떻게 구입하면 되나요? 주권 방송 홈페이지에 광고 배너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격은요? 10,000원이고요. 배송비는 없습니다. 네, 민족 문제, 남북 관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구입 바랍니다. 2014년도 서울시가 서울시민 연령대별 주요 사망 원인을 통계로 정리했다고 그러네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 40대부터 70세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암 이랬다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리꾼들이 못 참으면 자살, 참으면 암 아이고.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야, 빼도 박도 못하네. 자살이 없는 세상 가능하냐? 자살이 없는 세상 뭐 얘기는 했네요. 그죠? 우리 체질에 맞는 사회를 만드는 네, 거. 자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돈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내가 출세를 못해서 자살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재산 유무, 수입 유무에 따라서 수입 정도에 따라 자살률의 차이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자살하고 부유한 사람 덜 자살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계를 보면 어때요? 강남권 자살률. 부유한 쪽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부유층에. 외국도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혹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더 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근본적으로 뭘 해결해야 되느냐. 한국인이 원하는 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 기본적인 욕구 있죠. 우리 속에 살고 싶은 욕구. 이 한국 사람들은 월드컵 응원도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저것들은 저렇게 많이 나와서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응원을 저렇게 밤낮으로 해댈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 그때 그거 할 때 고통스럽지 않았잖아요. 밤을 새도 그냥 월드컵 보고 날 때 막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개성 없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불타는 사명감. 붉은 악마 옷 입고 다 나와서 똑같은 노래 부르고 대한민국 외치고 우리라는 걸 느끼는 순간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은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히 한국인한테. 에리 프롬은 이게 인간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한국인만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이게 모범이 돼야 되겠네. 근데 한국인이 그게 제일 우수했던 민족이고 전통이 있으니까 그 요구도 높고 이걸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모범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촛불 집회 또 우리 모범을 또 만들었죠.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것들은 왜 저럴까? 근데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견학도 온답니다. 일본, 유럽 이런 데서 한국에 촛불 집회 보려고. 이게 바로 한류지. 진정한 한류지. 그래서 이 우리의 이 에너지가 한국인들을 살아 숨쉬게 만들고 이 역사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라면 여기에 맞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다면 각자 돈을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차별과 무시가 없는 세상. 쉽게 하면 딱이네 우리가. 쉽게 하면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국인들한테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게 되지 않는다면 각자 월급이 계속 올라도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차별이 줄어들지 않고 서로를 무시하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으면 자살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도 이런 견제에서 좀 봐야 된다. 네, 내가 돈 더 벌게 해줄게. 경제 성장 시켜줄게. 이거는 자살 더 하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느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내세울 수 있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자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그 공약의 기존의 그 낡은 틀을 좀 벗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 평등, 공동체 뭐 이런 화두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한국 사회 자체는 또 분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렇죠. 가장 절대절명의 과제고 또 하나는 현재 한국 사회 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 정부가 들어서는 게 좀 필요하고 그게 다들 자살률과 출산율 떨어지는 거, 자살률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다들 진보 보수 관계없이 다 우려를 하거든요. 이러다 멸망한다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멸망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를 빨리 세우는 게 필요하고 대권 후보들이 그런 견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싶네요. 대표님께서 이 자살에 대한 이런 감이 있으셨나 봐요. 오늘 자살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 문제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대선 지도자의 모습 이렇게까지 좀 결론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더 기다려지네요. 더 책 제목이 정확하게. 뭐예요? 자살? 제가 붙인 제목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인간은 왜 자살하는 가를 붙였더니 싫대요. 다른 식으로 붙어서 나올 것 같아요. 저자를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뭔가 이제 자살 얘기했더니 참 마음도 찡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사회 전체가 좀 같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자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정치 바꾸고 세상 바꾸고 요즘에 점점 기본소득제 꽂히고 있어요.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 네, 그거 진짜 우리도 한번 다뤘었죠. 네네. 진작에 몇 번 다뤘는데 지금 대권 후보 지형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기본소득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존의 반대 논리들. 뭐 주는 개념이다. 아니 권리 개념이다. 이런 식의 좀 프레임 전환 필요하다는 여론이 막 형성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이번 그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돈이 충분하구나 이걸 느꼈어. 그지? 진짜. 아니, 대기업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히기만 하면 70억씩 나오는데. 세상에요. 그 군대 전 군인들한테 뭐
침대 다이스급으로 바꿔주고 네. PC를 다 주고 뭘 주고 뭐 주고 다 하면은 2조 든대 2조.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군대 그 뭐 복지 6조를 썼대 3년 동안. 그래? 그- 어디다 쓴 거야? 그 아니, 돈이 그 있는 야- 거야. USB 5만 원짜리 95만 원 샀잖아요. 걔네들이 방산비리. 그러니까, 정말. 자, 근데 기본소득제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대선 주자 이재명 씨가 아마 기본소득제 네, 그 얘기 하고 있어요. 했죠. 근데 이제 보니까 29세 이상 이하하고 60세 이상인가 만 주는 거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안 주고. 근데 한국 사회라는 것이 지금 상황이 어떤 곳이냐면 서로 사이가 나빠요. 사람들 사이가. 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게 혜택이 가고 나머지한테 안 가면 사실 좋아야 되잖아요. 관계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가정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기본소득을 아내만 줘요. 그럼 남편이 좋아야 되잖아요, 원래. 와, 마누라가 돈 생긴다 이렇게.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배 아파해요. 배 아파해. 왜 여자만 줘? 마누라만 줘? 나는 뭐야? 나는 딴 데 찍을래.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이가 너무 나빠져 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라고 못 보는 거네. 네, 우리라고 안 본 사회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택시 기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정책으로 내세우면 버스 기사들이 화나요. 그리고 버스 기사한테 유리한 건 택시 기사가 화내요. 그러면 29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이 제도를 찬성할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되면 중간층은 말할 것 없고, 따라서 기본소득제 공약이 가지는 위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11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뭐 130까지도 올라간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다운 시켜서 한 2, 30을 주더라도 다 주는 거죠, 싸그리. 19세 이상. 어차피 외국은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9세 이상 다 주는 거로. 그럼 모조리 다 준다라고 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액수가 크건 적건 모조리 다 준다 그러면 이 공약은 우리라는 거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공약이에요. 우리가 다 받는다. 평등, 너와 나는 평등. 같아. 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야. 우리 한 배야. 우리. 우리는 한 배 탔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만 해도 중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를 주면 이거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공약이 아니에요. 따라서 파괴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월드컵으로 치면 이 전 19세 이상을 다 주는 공약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대결이라면 19세 이하와 뭐 60세 이상만 주는 이 기본소득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팀이 하는 경기 정도 되는 거죠. 위력이. K리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동원 능력에서 국민의 이 또 국민의 이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소득액을 좀 줄이더라도 지급액을 줄이더라도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한 시범적으로 주더라도 다 주는 쪽으로 공약을 내세워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일체감이 형성될 수 있고 국민들이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발휘할 수 있는 파괴력이 아주 비할 바 없이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두 번째로 이런 논쟁 자체가 뭐다 준다는 논쟁 자체가 뭐 이제 촉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아니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10만 원씩이라도 20만 원씩이라도 네. 다 준다라는 공약을 딱 해요. 네. 그러면 법인세 인상하는데 저항력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죠. 여러모로 유리하죠. 기본소득이 올라가니까 점점.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대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큰 이 대세를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끼 저 새끼 나누는 게 없어지고 너도 받아야지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중간 세대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아젠다가 될 수가 있고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좋은데 기본소득제를 네. 일단 제한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데 할 거면 19세 이상 더. 다 주는 거로 네. 저는 밀어붙이는 것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공약이네요 또. 아 그럼요. 그렇죠. 우리를 살리는 건 그러니까 우리를 잃었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라는 걸 이미 잃었잖아요. 촛불 항쟁 나가서 겨우 되찾은 거 아니에요. 나가면서 우리가 있구나 아직. 네. 근데 이거 받으면 다 같이 받으면 진짜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주려는 새끼들 빼고는 죄송합니다 욕해서 기본소득제 반대하는 사람들 빼고는 다 묶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약은 파괴력이 강력하니까 다 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19세 이상을. 이재명 씨만 주장하나 지금? 전 이재명 몇 명? 얘기 그죠? 들었는데. 박원순 기본소득제를 김종인 씨도 주장했는데요. 김종인 씨도 했어요. 네, 했는데 그분은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 될 수도 있어요. 네, 출마 얘기도 그분도 있고 기본소득제 얘기하던데요.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책 공약을 네. 이 방송 들으시면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를 찾는 차살과 찾자. 네. 기본소득제. 자 이제 우리가 대망의 네. 마무리 방송을 하게 됐네요. 자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살을 주제로 한 이유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원인을 잘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방법의 하나로 공동체에서 지금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 주제를 다룬 거죠. 예. 자 이제 우리 25회까지 했네요. 네. 25회까지 했는데 50개 정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1, 2부씩 했으니까요.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느닷없이 또 개편을 당하신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곳으로 팔려가는 심정을 들어보고 뭐 어쨌든 떠날 수 없구나,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상황인 것 같고 다음번에 진행되는 방송이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사회에도 건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송 재편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몇 번 했지 우리가? 작년 한 7, 8월 이때부터 그래요? 했으니까 그래도 뭐 반년 여름부터 됐네요. 했구나. 네. 이제 정이 들었는데 또 뭐 주권 방송 전체로 치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지 우리. 네. 더 좋은 방송으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아우 이 매니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게. 제가 우리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매니아를 만나게 되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보통 우리가 뭐 방송해도 뭐 들은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이 방송은 꼭꼭 챙겨 듣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자주 보이거든요. 네, 선생님 파워죠. 김태형. 제가 네. 진행을 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럴 수 있고 아니 또 우리니까, 선생님 씨가 우리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다는 얘기도 있고 선생님이 너무 시원시원하시다는 평가도 있고 우리 완전 우리가 잘한 거지. 뭐했네. 네. 사람들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방송에서 선생님의 어쨌든 심리학 입장에서 시사 분석이나 네. 뭐 인물 분석 이런 것들은 기본 코드로 갈 거니까요.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신성미 씨는 또 새로운 주제로 완전 새로운 주제로 시작을 네. 하시니까 또 많이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다른 방송에서도 또 새롭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눈물이 안 나네. 아이고 이제 끝나고 우리 같이 회포를 풀면서 네. 눈물 흘려보도록 하죠. 네, 껍데기는 가라 마지막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